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100세까지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과연 100세 가까이 사는 어르신들이 흔한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80살까지는 많은 분들이 도달하지만 90살을 넘는 분들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10살 차이지만 그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두껍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더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달리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건강하면 오래 산다. 병만 없으면 괜찮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떤 분은 80에 갑자기 몸이 무너지는데 어떤 분은 90 넘어서도 정정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몸의 상태, 생활 습관, 정신적인 태도까지 여러 요인이 오랜 시간 누적되며 차이를 만듭니다. 마치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균열이 시간이 지나 큰 틈이 되듯 말입니다. 그리고 90살이란 나이는 그 작은 틈이 생명을 좌우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80은 넘겼지만 90은 넘기기 어려운 이유를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건강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의 흐름 전체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자신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이 언젠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반대로 아직 늦지 않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90살을 넘기기 힘든 진짜 이유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선 분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6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만성질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 앓고 있는 병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흔하게 겪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이 병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평소에 별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병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당뇨병 역시 몸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약을 먹다 말다 하거나 병원 가는 걸 귀찮아하면 병은 서서히 악화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한번 상태가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혈관이 약해지고 심장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이로 인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위험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90을 넘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이런 만성질환에서 비롯됩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멋대로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방심하다가 갑작스럽게 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이나 겨울처럼 기온 변화가 심할 때 혈압이나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서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날씨에 따라 조절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통한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맛이 없으면 밥맛도 없다는 분들 많지만 당뇨가 있는 분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도 혈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천천히 줄여나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입니다. 병은 남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관리하는 겁니다.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90까지 버티기 어렵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육량 감소와 낙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특별히 병이 없어도 움직임이 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주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낙상, 즉 넘어짐은 노인에게 아주 큰 위험이 됩니다. 단순히 무릎을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대부분 회복이 어렵습니다. 수술을 해도 다시 걷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는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전신 건강이 빠르게 무너지게 됩니다. 낙상 한 번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헬스장이 아니어도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 반복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하면 점점 버틸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3분에서 5분 정도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한 산책보다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곳은 피하고 편한 신발을 신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 안에서도 넘어질 위험은 많습니다. 문턱이나 전선, 매트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조명이 어두우면 발을 잘못 디딜 수도 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유지하는 것도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꼭 손잡이를 잡는 습관을 들이세요. 욕실처럼 물기가 많은 곳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한 발로 잠깐씩 서보는 동작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옆에 벽을 잡고 연습하면 안전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야만 가능합니다. 몸이 움직여야 마음도 활기를 띱니다. 결국 오래 사는 사람들은 걷고 움직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에 조금씩만 움직여도 90살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인지 저하와 치매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 둔 곳을 잊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이런 현상을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하기엔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치매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말수가 줄거나 평소와 다르게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하던 일에 흥미를 잃거나 계산이 느려지는 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을 세우고 순서대로 행동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력, 언어 능력, 시간과 공간 감각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점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혼자 외출했다가 길을 잃거나 약을 제때 먹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의 독립성을 잃게 되고 주변의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들어집니다. 또 치매는 환자 본인보다 가족의 부담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치매가 생기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뇌는 계속 써야 늙지 않습니다. 책을 읽거나 간단한 글을 쓰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낯선 길을 찾아가는 활동도 뇌에 자극이 됩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뇌를 사용하는 시간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같은 사람과만 대화하다 보면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취미 활동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같은 손을 쓰는 활동도 좋습니다. 손과 뇌는 연결돼 있어서 함께 발달합니다. 또한 적당한 운동도 뇌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뇌에도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자는 동안 정보를 정리하고 회복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듯 보이는 기본 생활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려운 뇌 건강, 지금부터라도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세요.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배우자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도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런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심장병, 우울증,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고 느낄 때 더 안정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말벗이 없고 일상적인 교류가 끊기면 그런 안정감이 무너집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보내는 날이 늘어나면 우울감도 깊어집니다. 특히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게 되면 더 빨리 기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은 삶에 대한 의욕을 앗아갑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건강관리도 소홀해집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나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종교 모임, 지역센터, 노인복지관 등 참여할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친구를 새로 사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사만 나눠도 관계는 시작됩니다. 꾸준한 대화는 우울감을 줄이고 뇌의 활동도 자극합니다. 특히 같은 세대와 이야기를 나누면 공감도 많고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생명체와의 교류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족과 통화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짧은 통화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만 배우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영상 통화 같은 기능은 생각보다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늘어날수록 건강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먼저 연락하고 인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삶이 더 중요해집니다. 말 한마디가 건강을 지키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불균형과 체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줄고 음식의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먹는 양이 줄었다고 해서 영양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는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지키는데 단백질이 큰 역할을 합니다. 밥만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반찬 없이 밥만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건 영양적으로 불균형한 식사입니다. 매 끼니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치아가 약해져서 고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지만 부드럽게 조리하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만든 음식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쉽게 지치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않아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심하면 변비, 어지럼증, 심장 이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는 꼭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맹물 대신 따뜻한 차나 국물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 면역력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적절한 간으로 만든 집밥이 가장 이상적인 식사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거르다 보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라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나 삶은 달걀처럼 간편한 음식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 한 번에 과식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소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적당한 양을 나눠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강보조제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식사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은 걸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걸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식사를 제대로 챙기면 기운도 나고 일상생활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만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영양은 하루하루 쌓이며 체력의 밑바탕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6번째는 꾸준한 생활 습관의 부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일정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모두 들쭉날쭉하면 몸이 금방 피곤해집니다. 특히 수면 습관이 불규칙하면 면역력도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뇌 건강뿐 아니라 체력 유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받으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식사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시간에 해야 소화가 잘 됩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끼니를 거르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하루 3끼를 제 시간에 챙기는 습관이 몸을 안정시켜 줍니다.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좋은 루틴이 됩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체력뿐 아니라 기분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걷기나 스트레칭처럼 부담 없는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면 몸이 그 리듬에 익숙해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는 활동은 삶의 리듬을 잡아줍니다. 취미 생활도 일정하게 즐기면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는 습관도 좋은 생활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너무 많은 계획보다는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기, 정해진 시간에 물 한 컵 마시기 같은 간단한 루틴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무계획으로 보내는 하루하루는 몸에 긴장을 주고 피로를 쌓이게 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체력 저하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꾸준함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반복에서 나옵니다. 매일 조금씩 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일정하게 있어야 몸이 편안해집니다. 일상에 리듬이 생기면 마음도 한결 가볍고 밝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언제 자고, 언제 먹고, 언제 움직이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90을 넘는 분들 대부분은 그렇게 자신만의 규칙적인 삶을 꾸준히 이어온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이유는 단순히 의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90을 넘기지 못하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몸이 버티는 힘, 마음이 지탱하는 힘, 그리고 사람 사이의 연결이 모두 필요합니다. 80에서 90까지는 단순히 10살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평생의 습관과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루고 약을 제멋대로 먹고 식사와 수면을 제때 챙기지 않으면 몸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다치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 삶의 기운도 함께 약해집니다. 90을 넘은 분들은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기본을 꾸준히 지켜온 분들이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소식이라도 꾸준히 챙겨 먹고 천천히라도 걸으며 사람들과 인사 나누던 일상이 결국 그들을 오래 살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는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기고 한두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3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해보시고 물 한 컵 더 마셔보세요. 그렇게 바뀐 작은 습관이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90 넘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물어보세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6가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시나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바꿔가면 우리 모두 건강하게 90을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딱히 뭘 안 했는데도 몸이 자주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답답한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그 원인이 의외로 사소한 습관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위장 기능도 떨어지고 혈관도 약해져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 반복되면 위나 장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는 식후 갑작스런 통증이나 어지럼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긴 행동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보통은 식사 후에 누워서 쉬거나 커피 한 잔 마시거나 가볍게 과일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중 일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해로운 습관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안 좋다고 하느냐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반응이 달라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차이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식사 후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소화도 편해지고 병원 갈 일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6가지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자주 보는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행동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습관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속에서는 이미 위장이나 혈관에 무리가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했던 행동이 알고 보면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저거 나도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건강이라는 건 결국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밥 한 끼 먹고 바로 누운다고 당장 병이 생기진 않지만 그 행동을 매일 반복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병을 부른다는 말, 이제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 하나만이라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식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6가지를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나면 졸리고 몸이 무겁죠. 그래서 소파나 침대에 눕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식도나 위에 손상이 갈 수 있고 심지어 심장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습관 때문에 병원에 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밤늦게 식사하고 바로 누우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럼 식후에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안전할까요? 어떤 자세가 위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식후 바로 눕는 행동의 위험성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몸이 나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눕고 싶어집니다. 특히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는 소파에 앉거나 눕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위 건강에 아주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식후 바로 눕게 되면 음식물이 위에서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로 인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산 역류는 가슴 통증, 목 이물감, 잦은 트림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위에 음식이 머문 상태에서 눕게 되면 위와 식도 사이의 밸브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위산이 식도로 쉽게 넘어오고 점막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성적인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후두염이나 만성 기침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밤에 자주 기침이 나거나 목이 칼칼한 분들은 이 습관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식후에 눕는 습관은 소화 자체도 방해합니다. 위는 원래 중력의 도움을 받아 소화를 돕는데 누우면 이 기능이 약해져 소화가 느려지고 더부룩함을 느끼게 됩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느낌이 있다면 식후 행동부터 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바로 눕는 습관은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 섭취 후 에너지를 제대로 소모하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당뇨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는 심장 쪽입니다. 식후 소화 과정에서 많은 혈류가 위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때 누워서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로 인해
가슴 두근거림이나 호흡 곤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식사 후에 앉아서 쉬는 건 괜찮지만 완전히 눕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등받이에 기대 앉은 상태로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식후에는 적어도 30분 정도는 누워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늦게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수면 중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심해지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처럼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자다가 자주 깨는 분들이 있다면 식사 시간과 자세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식후에 가볍게 앉아서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식탁에 앉은 채로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만히 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몸에 힘을 빼고 이완한 상태에서 천천히 소화를 기다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바로 움직이거나 눕는 건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식후 졸리더라도 바로 누우면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커튼을 열어 햇볕을 쬐며 조용히 앉아 있는 게 낫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저녁을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 사이를 넉넉히 두면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로 위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는 오후 6시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가 편안하면 잠도 잘 오고 아침도 가볍습니다. 하루 3끼 중 어느 때라도 식후 바로 눕는 건 좋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기 전에 습관부터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그대로 눕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식사 후에는 몸을 바로 세우고 여유를 가지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위 건강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식후 흡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사 후 한대,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 중에는 식사 후가 가장 당긴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식후 담배가 가장 맛있다는 표현까지 하시죠. 그런데 의사들은 이 습관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식후 흡연은 평소보다 훨씬 더 큰 해를 몸에 주게 됩니다. 식사 직후는 소화기관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니코틴이 들어오면 혈류와 함께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 담배의 유해 성분이 더 넓고 깊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장 점막이 약해지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액 분비에도 혼란을 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위염이나 소화불량 증상을 더 자주 겪는다고 합니다. 담배는 위산을 자극해 식도 역류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입맛을 돋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위장에 큰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또 혈관 수축 작용이 있어 식후 안정되어야 할 혈류를 억지로 막아버립니다. 그로 인해 소화기관뿐 아니라 심장과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후 담배는 일반 흡연보다 2배 이상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니코틴 흡수가 높아지고 독성 물질이 폐로 더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심장에 부담을 주면서 심장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방해되면 손발 저림이나 어지럼증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식후에 담배를 피우는 습관은 호흡기 질환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폐포 손상이 가속화되고 기침이나 가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위에 부담을 주는 만큼 위암 위험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후 한 대는 결국 내 몸을 2배로 괴롭히는 습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습관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중독 때문입니다. 니코틴 중독은 단순한 의지 문제를 넘어서 뇌의 반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천천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후에는 자리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흡연을 하던 장소에서 멀어지면 한 대의 유혹도 줄어듭니다. 또 입이 심심할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민트류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일주일만 참아도 몸이 가볍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폐활량이 늘고 숨 쉬는 게 편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입냄새나 이물감도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식사 후 속이 편안해졌다는 말이 가장 많습니다. 금연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주변의 지지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금연 의사를 먼저 알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누군가 함께 응원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훨씬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또 요즘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금연 상담도 지원하고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약물 치료나 니코틴 대체 요법도 함께하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식후 흡연부터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중 한 끼만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식후 흡연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하루 흡연량도 줄게 됩니다. 그 변화는 내 몸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될 겁니다. 식후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쓰릴 때 그건 담배가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습니다. 담배 한 대가 주는 잠깐의 만족이 결국 몇 년 후에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게 반복되면 언젠가는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후 한 대 대신 물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건 몸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도 천천히 움직이면 소화가 잘 되고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식사 직후 격한 움직임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밥 먹자마자 운동화를 신고 무리하게 걷기 시작합니다. 특히 만보 채운다고 빠르게 걷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위에 무리를 줄 뿐 아니라 심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위장이 소화작용을 시작하면서 혈류가 집중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움직이면 근육 쪽으로 혈류가 분산돼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낮거나 빈혈이 있는 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 운동을 하면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하거나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는 식후 운동하다가 실신해서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체온이 올라가 탈수 증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는 몸이 내부 소화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에너지 소모를 위한 것이지만 소화 중에는 에너지가 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는 증상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또 장에 문제가 있거나 과민성 대장증 후군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까지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운동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운동 강도는 땀이 날 정도가 아닌 숨이 찰 듯 말 듯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나 빠르게 걷는 운동은 식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몸이 덜 익숙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부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고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피곤하다고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피로감을 느낄 때는 잠깐 앉아서 호흡을 고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움직여야 한다면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목이나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에는 강한 자극보다는 부드러운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또 식후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운동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위가 팽창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위벽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소량의 물을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운동은 혈당 관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면 오히려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식사 직후 운동보다는 식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게
안전합니다. 산책할 때는 햇볕이 강하지 않은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더운 날에는 실내에서 걷거나 바람이 부는 곳을 택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것이지 무리해서 채워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식사 후에는 몸이 소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천천히 걷고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후 과일 섭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실제로 비타민이나 섬유질이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그런데 과일도 먹는 타이밍에 따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는 습관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화 과정에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면 위가 음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 과일을 바로 먹으면 위에서 다른 음식들과 섞이게 됩니다. 과일은 비교적 빠르게 소화되는 반면 밥이나 반찬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 결과 과일이 위에서 발효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효되면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 후 배가 빵빵하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분들은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 과일에는 당분이 많습니다. 식사 직후 당분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혈당이 급변하면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과일 속산 성분이 위산과 만나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트림이 잦은 분들은 식후 과일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몽이나 오렌지처럼 신맛이 강한 과일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과일 하나만으로도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과일 중에는 장에서 발효되기 쉬운 종류도 많습니다. 특히 포도, 복숭아, 바나나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이 그렇습니다. 이 과일들은 식사 후보다 공복에 먹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식사 전 20분에서 30분 정도 전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에 먹으면 과일이 먼저 소화되고 위에 부담도 덜 줍니다. 또는 식사와는 별도로 간식 시간에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식사와 과일 섭취 사이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될 때는 그 장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과일을 곁들이면 더부룩함이 심해집니다. 또 과일을 즙이나 주스로 마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주스는 당분 함량이 더 높아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식후에 과일 주스를 마시면 인슐린 분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과일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섬유질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과일이든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과일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두 조각 정도가 적당하며 배가 부를 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잦은 식후 과일 섭취는 살이 찌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체내에 쌓이면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식후 과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 과일을 먹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수면 전 당분 섭취는 혈당 변동을 일으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식사 후 과일을 잠시 미뤄보세요. 시간만 조절해도 속이 한결 편해지고 몸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후 커피 마시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졸음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커피를 찾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이 일상이죠. 집에서도 커피 한 잔 하면서 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식사 직후 커피 마시는 습관이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후 위장이 소화를 시작할 때
커피가 들어가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돼 속쓰림이나 복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커피는 원래 위산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공복에 마셔도 속이 쓰린 분들이 많은데 식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 위 점막 손상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평소 위염이나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후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경우 바로 커피를 마시면 그 철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빈혈이 있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커피가 들어오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하는데 식사 후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기 전에 배출이 늘어나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거나 머리가 띵한 느낌을 자주 겪는 분들은 커피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커피를 너무 자주 마시면 카페인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피곤할 때마다 커피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식사 후 졸음이 오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뇌의 활동이 잠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커피보다 잠깐 쉬어주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면서 몸을 느긋하게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커피가 꼭 필요하다면 시간을 조금 조절해 보세요. 식후 바로가 아니라 1시간 정도 지난 후가 적절한 시간입니다. 위장이 어느 정도 소화를 시작한 뒤에 마시는 게 부담이 덜합니다. 또 커피 양도 중요합니다. 진하게 탄 커피는 위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연하게 마시거나 우유를 조금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뜻한 커피보다는 미지근한 온도가 위장에는 덜 자극적입니다. 하루 커피 섭취는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마시면 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는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카페인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도 잘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로 대체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향긋한 허브차도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를 줄이면 속이 훨씬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덜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커피는 습관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줄이기 어렵지만 조금씩 조절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식후 바로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한 잔이 내 위장을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식후 약 복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은 몸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죠. 그런데 그 약이 잘못된 시간에 먹히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에 약을 바로 먹는 습관은 누구나 흔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밥 다 먹고 물 한 컵에 약을 털어 넣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식사 직후에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약은 식후 바로 먹으면 흡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항생제는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식사 직후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또 철분제는 식후에 먹으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식사 중 섭취한 칼슘이나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를 자극하는 약은 식후 일정 시간 이후에 먹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염진통제는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후 1시간 정도 지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꾸준히 먹는 약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에 맞춰 먹다 보면 자꾸 시간대가 바뀌게 됩니다. 약 효과가 일정하지 않게 되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식후에 먹어야 할지,
식전에 먹어야 할지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지에 식후라고 적혀 있어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식후란 밥을 먹고 나서 바로가 아니라 보통 30분 이내를 말합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위가 아직 소화에 집중하고 있을 때라 약 흡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 약마다 물과 함께 먹는 양도 중요합니다. 물 없이 삼키거나 커피나 주스와 함께 먹으면 약의 성분이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를 방해하는 약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알약이 크다고 나눠서 먹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캡슐이나 장용정은 그대로 삼켜야 제 기능을 합니다. 깨물거나 쪼개면 위에서 녹아야 할 약이 입에서부터 풀릴 수 있습니다. 또 약마다 서로 부딪히면 안 되는 조합도 존재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조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속이 불편하거나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바로 중단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복용 후 증상이 이상할 경우 절대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 상담받으세요. 또 약을 먹는 시간 외에 보관도 중요합니다. 습하거나 햇볕이 드는 곳에 보관하면 약 성분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주방처럼 습한 공간보다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약이 잘 안 듣는다고 용량을 늘리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복용량은 몸무게나 질병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절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후 복용 습관은 편리할 수 있지만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약마다 특성이 다르고 몸 상태에 따라 반응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부작용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약을 시작할 땐 복용 시점과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먹는 약이라도 설명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의사가 식후 복용을 권할 때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단순히 잊지 않기 위해 식후에 먹는 게 아니라 위를 보호하거나 흡수를 고려한 지침일 수 있습니다. 약을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은 내 몸을 지키는 기본 중 기본입니다. 몸이 편하자고 먹는 약이 오히려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복약 상담을 꼼꼼히 받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물어보세요. 오늘부터는 식후 약 복용도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6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나 하고 계셨나요?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식후 담배 한 대, 만보 채우려고 급하게 걷기, 후식으로 당연하게 먹는 과일, 졸음 쫓으려는 커피 한 잔, 습관처럼 아무 때나 먹는 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사 후라는 시간은 우리 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위는 소화하느라 바쁘고 혈액은 온몸으로 돌아다니며 각 기관을 돕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몸은 금방 신호를 보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고 약은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절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복된 습관이 조금씩 쌓여 병을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부터 습관 하나만 바꿔도 내 몸은 금세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떠오르는 그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걷는 걸 잠시 미루고 커피를 1시간 뒤로 미루고 누우려던 걸 그냥 앉아보기만 해도 내 건강은 그만큼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에게 꼭 필요했던 조언이 있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미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께 알려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지켜나갈 때 더 오래 유지됩니다. 매 끼니 후 몇 분이 쌓여 몇 년 후의 몸을 결정짓습니다. 오늘도 내 몸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좋은 습관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 어떻게 채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TV만 보다 하루가 끝나버리는 날도 많습니다. 심심하고 외롭고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드는 날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무언가 취미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문화센터도 등록하려면 돈이 들고 취미용품도 하나하나 사려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집에 있자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돈이 들어야 취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들지 않아서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재미와 꾸준함입니다. 누군가는 산책이 인생 최고의 취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하루 한 줄 글쓰기로 삶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쓰든 마음을 쓰든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고 건강에 좋은 취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취미 6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어디로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누구나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취미는 크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웃게 만들고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취미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6가지를 차근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취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취미입니다. 별다른 장비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 앞 골목도 좋고 동네 공원도 괜찮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기온이 적당할 때 걷기 딱 좋습니다. 한번 나가면 생각보다 금방 30분은 지나갑니다. 걷기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훨씬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에도 좋고 관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이 약해지기 쉬운 나이에는 꾸준한 걷기가 약이 됩니다. 체력이 약한 분들은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10분만 걷고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계절 따라 바뀌는 나무와 꽃,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집니다.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숨도 깊어지고 생각도 정리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에도 좋고 이웃과 함께 걸으면 대화도 생깁니다. 걸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또 다른 행복입니다. 운동 겸 취미로 걷기만큼 좋은 게 드뭅니다. 특히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걸으면 다리 근육도 유지되고 체형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큰 병을 막아주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뿐 아니라 우울감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같이 움직입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햇빛도 쬐고 바람도 맞으며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때론 목적 없이 걷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걷는 루트를 정해두면 하루가 규칙적으로 흘러갑니다. 그 루틴이 노년의 생활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나가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게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또 걷기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동작이고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땀이 나고 숨이 차는 만큼 몸도 건강해집니다. 운동 효과도 좋지만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걷는 중에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걸어도 좋습니다. 그 자체로 힐링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루 걸음수를 체크해 보는 것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처음엔 목표를 낮게 잡고 조금씩 늘려보세요. 3,000보에서 시작해서 5,000보, 그리고 10,000보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뿌듯함도 커집니다. 그런 성취감이 다시 걷고 싶게 만듭니다. 걷기는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몸 상태에 따라 속도와 시간을 조절하면 됩니다. 혼자서 조용히 걷는 것도 좋고 친구와 이야기 나누며 걷는 것도 좋습니다. 외롭지 않고 무료하지 않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걷기는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최고의 무자본 취미입니다. 글쓰기는 조용히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종이와 펜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트 하나만 있으면 내 생각과 감정을 적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한 줄씩 써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날씨를 적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 만난 사람, 기분 같은 일상도 훌륭한 글감이 됩니다. 굳이 멋지게 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만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적는 것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이 차분해집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도 글로 쓰면 조금은 정리됩니다. 특히 마음이 복잡한 날에는 글쓰기가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느끼는 불안이나 외로움을 글로 꺼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때로는 추억을 꺼내어 적는 것도 좋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나 가족과의 기억을 써보는 것도 좋은 글쓰기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잊고 있었던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장면 하나하나가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글쓰기의 또 다른 장점은 내 삶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써 내려가면 그것이 어느새 내 인생의 기록이 됩니다. 나만의 자서전이 되는 거죠. 손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 이야기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짧아도 괜찮고 맞춤법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 담긴 글이라는 점입니다. 손으로 쓰는 글은 머리를 더 많이 쓰게 만들어줍니다. 손의 움직임이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글을 쓰는 동안 집중하게 되니 시간도 훌쩍 지나갑니다. 심심할 틈이 줄어들고 하루가 훨씬 의미 있게 채워집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글을 쓰면 감정이 정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도 글 속에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감정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를 다독이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글을 쓰면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서운했는지를 알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 깨달음이 쌓이면 마음이 훨씬 넉넉해집니다. 글쓰기 습관은 하루의 시작이나 마무리에 하기 가장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의 다짐을 적는 것도 좋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을 적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생각하는 방식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는 글쓰기를 통해 우울감을 극복했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말로 하지 않고 글로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인터넷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과 글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누군가와 소통도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내 글을 읽고 공감해 줄 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짧은 글 한 줄로도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글쓰기를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글은 잘 쓰기보다 진심으로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기분, 하고 싶은 말, 지나간 기억, 이 모든 게 다 훌륭한 글감이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돈이 들지 않고도 나를 돌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음악은 마음을 채워주는 소리입니다. 하루가 조용하고 심심할 때 음악을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만으로도 기분이 환해지는 경험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감정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습니다. 옛날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 추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음악은 나이 들수록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집에 라디오나 휴대폰만 있어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한 기기를 사지 않아도 무료 앱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튜브나 라디오 앱에는 수많은 음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싶은 장르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조용한 클래식부터 신나는 트로트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엔 잔잔한 음악으로 하루를 열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음악을 듣는 그 시간은 여유롭고 따뜻합니다. 낮에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불러보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건 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사를 기억하고 소리를 내는 과정이 기억력을 자극해 줍니다. 특히 혼잣말을 잘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좋은 언어 자극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음악은 좋은 친구처럼 곁에 있어줍니다. 기분이 울적한 날에는 위로가 되고
신나는 날엔 더 흥을 돋워줍니다. 음악은 기분에 따라 골라 들을 수 있어서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특별해집니다.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곡이 이어질 때 기다림마저도 설렙니다. 또 음악은 운동할 때 함께하면 지루함을 줄여줍니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음악을 들으면 훨씬 즐겁습니다. 멍하니 있을 시간에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노래 하나에 담긴 기억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 시절의 풍경, 사람들,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음악은 기억을 불러오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뇌 건강에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음악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음악을 듣는 습관은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무겁던 마음도 노래 몇 곡이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음악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취미입니다. 나이, 환경, 장소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큰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기분에 따라 오늘은 이런 곡, 내일은 저런 곡 고를 수 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집은 분위기부터 달라집니다. 적막했던 집 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음악을 들으며 추억을 나누면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음악은 세대 간의 거리를 좁혀주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손주에게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물어보는 것도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은 늘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줍니다. 가끔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소리도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순간 좋아지기도 합니다. 매일 듣는 음악이 하루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도 음악 한 곡이면 특별한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 듣기는 돈이 들지 않지만 마음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나이, 직업, 돈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입니다. 무료로 다양한 책을 빌려볼 수 있다는 건 노년기에 특히 유용한 자원입니다. 책 한 권을 사려면 돈이 들지만 도서관에서는 원하는 만큼 읽을 수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는 소설, 건강서, 역사책, 자서전까지 다양한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 읽는 재미는 무척 큽니다. 책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몰입하게 됩니다. 몰입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책 속 이야기와 함께 웃고 울다 보면 마음의 피로도 풀립니다. 도서관은 단지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내 시간을 천천히 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도서관은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됩니다. 집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의미 있고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도서관은 책뿐 아니라 신문과 잡지도 볼 수 있어서 시사 정보도 접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문화 강좌나 프로그램이 열릴 때도 많습니다. 글쓰기, 건강교육,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생깁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만으로도 정서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은 공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분위기가 안정감을 줍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도서관에 앉아 책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밖이 시끄럽고 혼잡할 때 도서관은 마음을 쉬게 해주는 피난처 같은 곳입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주 가다 보면 익숙한 도서관 직원과 인사도 나누게 됩니다. 그런 일상 속 관계가 또 하나의 소소한 즐거움이 됩니다. 도서관을 정기적으로 찾는 습관은 일상의 규칙을 만들어줍니다. 매주 이틀이나 3일씩 정해진 요일에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활에 리듬이 생기면 마음도 덜 흐트러집니다. 또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두뇌를 자극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할 때 도서관은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책을 읽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을 메모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독서 후 생각을 정리하며 글쓰기로 연결하면 더욱 풍성한 시간입니다. 도서관은 또 다른 나의 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은 비용이 들지 않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어디 가기도 망설여질 때 도서관은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외출의 이유가 되고 기분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손에 가방 하나 들고 도서관에 가는 그 자체가 활동이 됩니다. 작은 이동도 몸과 마음을 깨워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읽고 싶은 책이 생기면 다음 도서관 방문이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있는 하루는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은 일상을 바꿔주는 조용한 친구 같은 곳입니다. 특히 돈 걱정 없이 평생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소중합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좋아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지식도 얻고 여유도 얻는 공간. 도서관은 노년에 꼭 필요한 취미 장소입니다. 집안일은 누구나 매일 하는 일이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훌륭한 취미가 됩니다. 그냥 의무처럼 하지 말고 시간을 보내는 한 가지 활동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작은 정리 하나만 해도 마음이 가볍고 개운해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며 땀 흘리는 것 자체가 좋은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팔다리를 움직이며 하는 활동은 전신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해줍니다. 정리와 청소를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기분 전환에도 좋습니다. 아침에 이불을 개고 싱크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집안일은 결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끼기도 쉽습니다. 흐트러졌던 공간이 깨끗해질 때 느끼는 그 뿌듯함은 꽤 큽니다. 혼자 살아도 집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건 나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내 공간을 잘 돌보면 마음도 안정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식탁을 닦고 유리창을 닦는 일도 작지만 소중한 루틴이 됩니다. 집안일은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특정 시간에 정해진 일을 반복하면 일상의 질서가 생깁니다. 일정한 리듬은 뇌와 몸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가볍게 정리하면 일도 덜 지루하고 즐거워집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려 보세요. 금방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옷장을 정리하거나 서랍을 비우는 것도 일종의 감정 정리로 연결됩니다.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잊고 지낸 추억도 떠오르곤 합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시간은 다른 어떤 취미보다 따뜻합니다. 주방을 정리하면서 식재료를 새로 정리하면 요리 아이디어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끼니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집안일을 하며 집중하면 다른 고민이 잠시 잊힐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하거나 답답할 때 집 정리는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이 깨끗해지면 생각도 정돈됩니다. 움직이는 동안 호흡도 깊어지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특히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정리하면 개운함이 크게 느껴집니다. 간단한 빨래 널기도 좋은 실내 활동이 됩니다. 손을 움직이는 반복 동작은 뇌를 자극하고 감각 기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다림질을 하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집안일은 명상과 비슷한 효과도 있습니다. 집안일을 끝낸 후 마시는 물 한 잔은 아주 특별한 만족을 줍니다. 힘들게만 느껴졌던 일이 기분 좋은 활동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즐겁습니다. 가족과 함께 청소하거나 정리를 나누면 대화도 생깁니다. 일상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집안일이 끝난 후 변화된 공간을 바라보는 것도 또 하나의 힐링입니다. 깨끗한 방, 정돈된 주방, 반짝이는 창문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 뿌듯함이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돈이 들지 않고도 나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나 매일 있는 기회입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정리한 방 하나가 내 마음까지 정리해 줍니다. 소파 밑 먼지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개운함이 찾아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기분도 함께 움직입니다. 하루 한 번 집안을 돌아보는 습관은 건강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닌 나를 돌보는 활동이 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것도 충분히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돈 들이지 않고도 몸과 마음을 깨우는 최고의 생활 취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봉사활동은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봉사는 특별한 기술이나 힘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벗이 되어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요양병원, 복지관, 작은 지역 모임에서도 많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도서관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봉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지 쓰기나 물품 정리, 전화 상담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말벗 봉사는 노년층이기에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일은 특별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또 봉사활동은 사회와의 연결을 느끼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에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감각은 삶의 에너지를 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고 외로움도 줄여줍니다. 시간도 잘 가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활동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도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음식 나눔도 동네 이웃과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직접 만든 반찬을 조금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이 오고 갑니다. 봉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취미처럼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새로운 친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또 다른 활력소가 됩니다. 때로는 봉사활동 자체가 일상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은 큰 자존감을 줍니다. 자식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얻는 인정은 특별합니다. 노년기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로 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봉사는 바로 그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주는 활동입니다. 그 감각이 있으면 삶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시간도 길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결국 나에게 더 큰 선물이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벼운 마음이 드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몸은 피곤할 수 있어도 마음은 오히려 더 가볍습니다. 봉사는 내 안의 따뜻함을 꺼내어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다시 내 안으로 돌아옵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답게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봉사는 나눔이자 연결입니다.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건 큰 용기이자 아름다움입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직 충분히 건강한 겁니다. 오늘 하루 나눔으로 시간을 채워본다면 그 하루는 분명히 특별해질 겁니다. 그래서 봉사와 나눔은 돈 없이도 마음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6가지 취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어렵지 않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걷기처럼 쉬운 활동부터 글쓰기처럼 조용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집안일이나 음악 듣기처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도서관 활용이나 봉사활동처럼 세상과 이어지는 활동까지 무엇 하나 거창하지는 않지만 하루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중한 일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떻게 나를 돌보고 있는가입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하루에서 소소한 의미를 찾는 데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지루함이 많다면 오늘 소개한 6가지 중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바로 삶을 바꿔줍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도 줄어들었고 시간은 내 것이 되었으니 나를 위한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취미 중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하고 계신 취미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지인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노년기를 조금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중장년층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